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기대면 더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입니다. 지은이는 정우열,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생각과 느낌, 몸마음 클리닉 원장이며 유튜브 채널 정신과 의사 정우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만 4천으로 현재 제 채널과 구독자 수가 똑같네요.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육아를 전담하면서 세상의 엄마들을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육아빠라는 닉네임으로 SNS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정신과 의사 정우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 마음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시간 상담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이 책은 저자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눈 상담 내용의 핵심을 집약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외롭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왜 화가 나고 힘든지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은 채 누군가와의 관계에만 집착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는 심리 사례 분석과 함께 각 장마다 나를 위한 심리학 케이크라는 실천 가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꽤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파트 1,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파트 2,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파트 3,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파트 4,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할수록 힘들어지는 인간관계의 딜레마.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바로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수록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흔한 고정관념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게 왜 착각이죠?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입니다. 또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순화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심리적 갈등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와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7대, 2대, 1의 분포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나를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만이 나를 좋아하죠. 지금 굉장히 절망하면서 이런 분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서 1명만 나를 좋아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10명 중에서 2명이나 나를 싫어하다니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명 중에 7명은 내가 의식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좋은 쪽의 관심도 안 좋은 쪽의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도 있고 절망을 드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이나 있네 라며 희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와 반대로 절망하게 된 분이라면 한번 주어를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할까? 왜 내 주변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을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질문으로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절망하는 걸까? 왜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을까?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 심리적 갈등의 핵심 부분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이 모든 경우 그 속을 파보면 뿌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박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담을 지속할수록 이면에 있는 인간관계 패턴과 그로 인한 고민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치를 말합니다. 기대치가 크다 보니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실망을 하다 보니 관계에서 위축되는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1명도 없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까요? 아쉽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상상했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5대5로 딱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혹시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 이상한 사람까지도 기왕이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면서 노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노력을 하니까
그럴수록 더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만신창이가 되죠.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조바심이 나면서 긴장 혹은 집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그 사람은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수순을 밟아나가죠. 참 아이러니하고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관계의 키는 사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제가 인간관계의 키를 쥐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주어를 바꿔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나는 인간관계의 키를 쥐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자꾸 인간관계에 집착할까? 이렇게 말이죠. 내 마음속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라는 거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나의 인간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죠.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단어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나와 타인이 여러 영역에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은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말을 바꿔서 다시 질문하자면 관심의 초점이 주로 자기 자신에게 있을까요? 타인에게 있을까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초점이 타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자기한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별 관심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할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스스로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딜레마예요. 물론 사람의 심리 자체가 알면 알수록 딜레마지만요.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잘 안 되고 반대로 살짝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잘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수능 전날 오늘 밤에는 기필코 일찍 잘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잠이 저절로 올까요? 잠이라는 것도 꼭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 멀리 달아납니다. 오히려 내일 별일 없으니 오늘 밤에 잘 자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스르륵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전제 조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지나치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엉뚱한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데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이 점을 찬찬히 생각해 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거울의 법칙, 지적, 평가, 비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들으면 불쾌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이것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시절에 이르는 학창 시절에만 그런 건 아니죠. 직장 생활, 심지어는 가정 생활에서도 나에 대한 평가는 알게 모르게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나 직장에 처음 들어간 시기에는 지적당할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선생님, 선배, 상사들은 그들이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학생,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회복되지 않아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한 번 마음이 상하면 그 생각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단정짓기가 쉽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처음과는 달리 점점 진짜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거울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지적받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회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주 학교에 빠지거나 회사에 결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적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적받을 때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걸까? 정말로 회피하는 행동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꼭 선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약간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해도 됩니다. 그 에피소드를 찾아냈다면 그 안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거의 자기 자신을 안아주면서 따뜻한 말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 다 이해해. 이렇게 과거의 나에게 공감의 언어를 건네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피하던 습관을 조금씩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부딪혀 보는 거죠. 지금까지 피했던 상황에 이제부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맞닥뜨려 보는 겁니다. 어차피 피해도 불편한 거라면 부딪혀서 불편한 게 무슨 문제겠어 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영 씨의 경우 회사에 너무너무 가기 싫지만 그냥 출근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팀장님한테 지적질을 당하지 않고 일을 해낼까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런 것에 신경을 곤두서 있으면 오히려 부담감만 커지고 또 그런 부담이 팀장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팀장님의 의중을 살피는 일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업무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팀장님의 지적은 오히려 감사한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팀장님에게 지적을 당했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출근하세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내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제 우려했던 것만큼 큰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경험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어제 내가 했던 고민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스스로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 봐도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경험이 하나 둘 쌓이면 점점 더 회피하던 성향에서 벗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구원자인가? 의존성 성향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도 고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을 하려면 상담자와도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때 의존 성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보통의 인간관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야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야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심리치료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점점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의존성이 치료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내담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 선생님을 볼 수 없게 되면 나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상담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다가 결국 후자가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결핍된 애정을 채우면서 만족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상담자가 치료를 종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조금만 풍겨도 내담자는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 스스로의 증세를 악화시켜 버립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담을 통해 굳이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상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치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이때 상담자 역시 이런 내담자의 심리에 부응하려는 심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역전이 현상입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지전능한 신처럼 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선생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야. 이 사람만이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내담자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상담자에게도 전달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구세주처럼 대하는 내담자에게 권위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내담자를 경제적 혹은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렇듯 의존이라는 상호작용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상담자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러는지 잘 알면서도 그 욕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또 자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기대를 배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담자가 스스로 독립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상담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다 들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이 쌓여가면 점점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야 상담자가 없어져도 다른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서도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 생기는 일.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조차 이렇게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나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남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내 마음, 짐승처럼 꿈틀 때는 나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통제 불가능한 이기적인 괴물이 될 것 같은가요? 하지만 당신의 우려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나는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투정을 부린 거구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구나. 주목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날 봐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질투심으로 폭발했구나.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 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이상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만 해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머리로는 선생님이 내 감정을 모두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선생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제 경험상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비로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힘들지만 일단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일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강한 멘탈을 소유했다는 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다. 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 건강 관리, 즉 멘탈 관리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지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레지던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으로 종합병원에 입원까지 한 분들의 경우는 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저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푹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으신 교수님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환자들이 하루 종일
누워서 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산보를 하거나 운동을 할 기력도 없다면 최소한 눕지 않고 앉아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힘든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진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매트리스 상체 부분을 직각으로 세워서 억지로 앉아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벌을 세우는 것 같았죠. 그 당시 저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비인간적인 처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왜 그렇게 대처했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각, 감정,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행동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조절해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을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